네, 저희가 지난주에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을 점검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국민의힘의 총선 공약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공동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유이동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의장님. 일단 지금까지 발표된 공약 가운데 가장 힘줘서 홍보하고 싶은 공약이 뭘까요? 이게 뭐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그 뭐 앞으로 또 발표될 공약도 있어서 네. 뭐가 특정하게 좋다고 하면 나머지 공약 친구들이 좀 서운해할 것 같긴 하지만 앞으로 발표할 공약 중에서 미리 말씀해 주셔서 청기누설하셔도 돼요. 여기서. 아무래도 저희가 1호 공약으로 발표를 했던 네. 그 저출생 공약이 저희 입장에서는 진짜 시간과 노력을 정말 많이 들였기 때문에 네. 애정이 많이 가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공약을 발표하고 나서 여러분들께서 비판보다는 그 뭐 고개가 끄덕여진다, 그럴 수 있겠다, 설득력이 있다, 이런 피드백들을 많이 주셔가지고요. 그게 이제 아빠 출산휴가 의무화 그리고 육아휴직급여 인상 요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정말 그 1호 저출생 공약을 저희가 크게 세 파트로 나눴거든요. 네네. 그래서 1호하고 2호, 파트 2까지는 발표를 했는데요. 네. 그 방금 말씀 주신 공약들은 이제 그 중에 일부입니다. 네. 또 기회가 되면 허락해 주신다면 좀 네.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시면 다른 공약은 점검할 시간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점을. 예, 여튼 그만큼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예. 좀 저희가 많은 공을 들였다는 점을 강조하게 드린 말씀이고요. 네. 예. 근데 이제 그 민주당 같은 경우도 저출산 대책은 상당히 이제 그 강조점을 둬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 중에 제일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게 저출생 문제가 아닐까 싶고요. 그러니까 네. 민주당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공약을 만들었을 거고요. 예. 근데 이제 조금 저희는 이 문제를 민주당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접근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네네네. 이 저출생 문제라는 게 정말 복잡, 다기한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이란 공동체가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응축돼서 나타난 결과, 어떤 현상을 저희는 그 저출생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 그렇죠. 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까지의 문제는 뭐냐면 이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이 여러 부처, 여러 기관에 산재해 있고 분절적이기 때문에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라는 점이 있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 또한 그 각 부처에 흩어져 있어서 자기 부처의 핵심적인 예산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거로부터 우선순위가 좀 밀리다 보니까 말은 많은데 실천과 이런 결과에 대한 재수정이 좀 어려웠던 게 사실이어서요. 네네. 저희는 그 인구부를 부총리급으로 신설을 해서 하는 이 거버넌스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회계 문제는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를 신설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면서 이제 강론으로 좀 나가는 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금 이제 통합 조정의 필요성을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그 지금 이제 그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1년 만에 또다시 그 부위원장을 교체를 했어요. 네. 이 부분은 어떤 흐름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의장님은 어떻게 파악하세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뭐 자신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열심히 수행한다고는 했습니다만 네. 그에 대한 만족스러운 뭐 대안이랄까요? 그 방향 제시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것에 대한 수정의 네. 일환으로 그런 인사를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여야 공이 지금 그 도심 철도 지하화 공약을 내놨거든요. 네. 근데 이게 선거 때마다 사실 나오는 감초 같은 거고 네. 그럴 때마다 따라붙는 지적이 재원 문제인데 네. 이거 정말 실천 가능한 공약이라고 자신하세요, 의장님? 네.
네, 이 부분만큼은 자신을 합니다. 어떤 점에서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공약에 대한 재원 마련이 민자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야, 민자가 무슨 재원 조달 방식이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철도가 지나가면서 도시의 잠재 성장률이라고 할까요? 잠재 성장력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아주 제한이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토지의 가치가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토지가 지하로 내려가게 되면 토지를 판매를 해서요. 그 위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충분히 그 재원 조달은 될 거고요. 네. 모든 철로가 지나가는 곳에 이것이 가능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논이나 밭 위로 지나가는데 거기가 상업적 가치가 그만큼 있기는 어려울 테니까요. 그렇겠죠. 근데 주로 이제 그런 해당되는 곳이 도심의 중심부일 거고요. 네. 또 도심의 중심부가 철도가 지나감으로써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도시의 그 잠재 성장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떨어져 있는 부분을 다시 상승시키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공간의 효율적인 이용, 사용 이런 측면에서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네. 공공의 영역이 들어가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희가 뭐 행복주택이라든지 청년들을 위한 주택 좀 그 소외된 분들을 위한 주택을 만들려고 하더라도 네. 공간을 찾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공간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도심까지 접근하는 접근성이 제한된다는 그런 불편함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공간들을 그런 것으로 활용한다면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전에는 그게 말의 성찬으로 끝났었던 이유는 그 법적 그 뒷받침이 부족해서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1월 달에 철도 지하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것은 뭐 저희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것을 총선 공약까지 이렇게 연결하면서 완결성을 좀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그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철도를 지화하고 지상을 상업용지나 이런 걸로 개발하면은 민자도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상업용지로 활용될 만큼 어떤 사람들의 접근성이 좋고 또 유동 인구가 많다면 네. 오히려 그런 데를 공공개발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네. 경의선 부분에서 홍대에서 신촌 이어지는 거기를 지금 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네. 시민들의 쉼터로 되게 애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접근하는 게 오히려 공익성 측면에서는 더 있는 거 아닌가요? 그 공간이 다 열려 있는 겁니다. 이게 상업적 용도로도 사용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공공 용도로 사용을 하려면 이제 이 사업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 올 9월까지인가요? 제가 정확한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올 그 하반기에 지자체들이 자신의 그 지역에 있는 해당 사업지들을 일단 여기가 괜찮겠습니다라고 국토부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토부에서 이제 선정을 해서 시범 사업 형태로 선도 사업 형태로 이끌고 가는데요. 맨 처음에는 아무래도 재정의 문제 때문에 사업성을 충분히 보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철도가 도시를 양분하는 그것을 지화함으로써 도시의 기능이 순기능이 상승이 된다면 저는 지자체 입장에서도 약간 부족한 재원을 보강하는 형태로 그 공공이 참여해서 그 공간을 충분히 공적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추진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공공개발과 어떤 상업개발이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그 민주당의 김성주 정책위 수석 부의장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늘봄 학교 확대 있잖아요. 이게 이제 강한 톤으로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 아이들을 학교에 가둬두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그러니까 비판을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장님? 지금 그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나서 그러니까 저희가 저출산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수요 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큰 수요가 첫 번째가 일가정 양립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두 번째가 아이들 돌봄의 이슈였습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이 늘봄학교가 그 돌봄의 수요를
그 일정 부분 안 넣을 수 있다는 거고 첫 번째 먼저 그 김성주 의원의 비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선택에 의한 문제지 강제로 아이들이 그 시간까지 있도록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을 학교에 강제로 묶어둔다라고 표현하시는 건 조금 과한 표현이신 것 같고요. 지금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또 부모님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아이들을 어디에 맡길 곳이 없어가지고 학원을 이렇게 돌리는 소위 말하는 학원 뺑뺑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아이들의 피로함 또 부모님들의 그 재정적인 부담 이런 것들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공교육 안으로 끌어와서 이 안에서 해결하자는 것이지 뭐 아이들을 그 뭐 강제로 학교 안에 가둬두고자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학교 현장 선생님하고도 인터뷰를 했는데 이게 이제 교사 수급이 제대로 되겠느냐라는 문도 제기를 했거든요. 이 점은 뭐 충분히 대안이 있다고 보세요? 지금까지 시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올 2학기부터 이제 늘봄학교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는데 전 학교예요.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반대하시는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 여러 가지 업무들로 과중해서 힘든데 이 업무까지 그 선생님들께 전이되는 게 아니냐, 전가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를 갖고 계신 걸 충분히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초등 선생님들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늘봄 교사를 새로 뽑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정하는 인력, 돌봄하는 인력, 이런 전담 인력도 좀 늘리는 그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뭐 크고 작은 그 문제점들이 드러나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전면 확대 시행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하는 불편함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어떤 것이라도 저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의 취지하고 방향이 맞다고 본다면 저는 이 제도는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충분히 고칠 수 있다, 고쳐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논란의 소지가 가장 큰 게 이게 아닌가 싶은데 메가시티 구상을 다시 꺼냈어요.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솔직히 이게 실현될 수 있고 추진할 의지가 충만해 있는 공약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런 비판들을 많이 받았는데 그것은 이제 저희가 결과로 보여드림으로써 해결을 해야 되는 거지 뭐 저희가 아무리 이것이 반드시 필요해서 저희가 꼭 하려고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지금 이게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으니까 선거의 유불리에 대한 뭐 이야기도 하시면서 뭐 이런 이야기들 비판도 하시는 걸 잘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건 이런 겁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우리 시민의 삶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시민이 행정구역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구역을 나눈 게 원래 취지는 시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함인데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이 생활권 그리고 행정구역 이것이 달라지면서 겪는 불편함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 불만과 불편함들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듣고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고쳐나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의 끝에서 지금 이 시도가 나온 거기 때문에 요거는 저희가 집행해 나가는 과정을 조금 봐주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돌려서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김동연 경기지사가 경기도 분도를 추진할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김포 서울 편입 주장이 나왔을 때도 그렇고 사실은 행정안전부는 뒷짐지고 있었고 전혀 개입을 안 했거든요. 정부의 이런 스탠스가 왜 나왔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무래도 선거를 앞두고 있고 이런 주장들이 그 오얏나무 밑에서 가끔 고쳐내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 행정부 그 특유의 그런 생각들 때문에 그런 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부도 적극적인 목소리를 좀 입장을 내실 때가 됐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활권하고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아가지고 겪는 행정적인 불편이 진짜 이 서울 주변 도시에도 많이 있거든요. 아니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취지가 당시 김기현 집권여당 당 대표가 제일 앞에 서가지고
네네. 적극적으로 여론화하고 추진을 했는데도 행안부에서는 달다쓰다 일체 말이 없었거든요. 그거는 네네. 단순히 오해 사기 싫어서 이런 게 아니라 네, 이 네. 방안이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판단을 깔았기 때문 아니냐라는 추정에 기초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한번 네. 저희가 하는 일을 좀 지켜봐 주시면 조만간 알겠습니다. 저희가 결과로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야가 또 어떤 생활 의제로 동시에 내놓은 게 간병비 부담 완화예요. 네.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간병비를 이제 건강보험료로 끌어들인다 이런 구상인데 네. 지금 국민의힘의 대안은 어떤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민주당 안에 골자를 보면 간병비를 급여화하고 네. 요양병원에서부터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사실 이 안은 정부가 우리 국민의힘하고 오랫동안 논의해서 작년 12월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간병비 급여화 정책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정부가 이제 올 7월부터 간병비 급여화 시범 사업을 요양병원에서 시작을 해서 27년에 급여화를 전면 확대하겠다는 그런 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민주당 안과 저희 안은 기본 방향은 같죠. 같습니다만 그 디테일이나 완성도에서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네. 우리는 우선 시범 사업을 거쳐서 간병비 급여화 본 사업까지 추진되려면 2027년이니까 이게 상당히 몇 년간의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간병비 부담을 완화할 대책은 뭐냐? 간병비가 급여화 되기 전까지는 그러면 이 불편함은 어떻게 참고 견딜 수 있느냐? 이 문제여서요. 저는 우리 당은 그 간병비를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시키려고 하고요. 네. 그래서 간병비 부담을 최대한 빨리 그 27년 전이라도 좀 현실화시키고 좀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네. 이것을 세액공제를 해주려면 예. 관계부처나 기관에서 간병비 지급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어야 된다. 누가 누구를 간병하고 이 간병하는 사람은 돈이 오고 가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체계를 만드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봐서 그런 것들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에게 어떤 유형의 간병 서비스를 얼마나 제공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보험으로 지급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걸 하겠다는 거고 간병인을 차제의 등록제로 전환을 하겠다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의장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언론의 분석은 그 여야 공약 가운데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 네. 뭐 그래서 서로 베낀 거 아니냐라는 주장까지 있는데 베끼든 뭐하든지 간에 네. 공통분모가 지금 그 많은 그 공약들 있잖아요. 네. 그건 좀 총선 끝나고 그냥 합의 처리 좀 하면 안 돼요? 제 이 기대가 낭만적 기대일까요? 아닙니다. 시선 집중해서 그 여야 정책위원장을 불러서 선거 전이라도 말씀을 하게끔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합의 유도를 한번 저희가 한번 팔걷어붙이고 한번 나서 볼까요? 그럼요. 저희가 2+2 협의체를 만들자는 주장도 저희가 했고 거기에서 많은 제안을 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 자리에서 담판을 보죠.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님. 네, 지금까지 유이동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과 함께했습니다.